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이대화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결혼식 축가 한 번에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작년 최대 해외 토픽 중 하나가 바로 이 결혼식 축가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2013년 3월에 유럽의 재벌 버니 에클레스톤이 영국의 DJ 켈빈 해리스에게 딸의 결혼식에서 DJ를 해달라고 1회에 4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켈빈 해리스는 영국의 프로듀서이자 DJ인데요. 한때는 가난해서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음악을 만들었고요. 최근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이 현상으로 번지면서 그 기회를 얻어서 글로벌급의 부와 인기를 모두 누리고 있습니다. 켈빈 해리스를 지금으로 만든 노래는 리안나의 We Found Love라는 곡인데요. 당대 최고의 섹시어 가수인 리안나의 곡에 DJ로서는 드물게 작곡가로 참여하게 된 거죠. 결과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였고요. 이렇게 DJ들이 만든 곡이 빌보드 차트를 수놓기 시작하면서 최근엔 초대형 스타들의 작곡가란에 DJ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켈빈 해리스는 이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단발적인 결혼식 축가 행사 하나에 5억 원씩이나 받는 거물이 됐죠. 켈빈 해리스가 만든 대표곡 듣겠습니다. 리안나의 We Found Love입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지금 중국 땅에는 한류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김수현 씨를 출연시키기 위해서요. 중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얼마를 썼는지 아십니까? 10억 4,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상당하죠? 이 열풍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또 우리 경제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한번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 박성현 박사님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드라마가 이렇게 중국에서 인기인가요? 예, 지금 엄청난 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중국 내 수많은 다양한 매체들이 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양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힘들지만 관련 기사가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특징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최근 그 별에서 온 그대의 마지막 방송이 있던 날,
그 중국 대도시에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네. 휴가원을 내고 본방을 사수했다는 휴가까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대표 포털 사이트가 바이두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네.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 예. 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별그대와 김수현이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또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중국 순위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연예인 랭킹을 매겼었는데 네. 그때 김수현이 남자 부문 1위가 나타났고 예. 전지현이 여자 부문 1위 그리고 김수현은 또 남녀 전체 통합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별그대 인기 때문에 별그대에서 등장한 의류라든지 예. 식품, 화장품 이런 것들도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면서 이슈를 몰고 있고요. 그 열성 팬들은 또 극중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한국으로 직접 방문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전언입니다. 결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 드라마 한참 인기일 때 그 퇴근들을 빨리 해서 길에 차가 없다 이런 얘기는 좀 들었는데 휴가까지 내서 본다고 하니까 대단한데요. 엄청난 인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뭐 좀 더 구체적인 예. 파급 효과를 한번 살펴보자면 그 일명 우리가 말하는 전지현 코트라고 얘기를 하죠. 전지현 코트요? 예. 전지현이 이제 극중에 입고 나왔던 빨간색 트렌치 코트인데요. 네. 이 코트가 10일 만에 2,500장이 완판되었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극중에서 전지현이 발랐던 아이오페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네. 일일 판매량이 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게 음식 매출인데요. 예. 극중에서 이제 전지현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눈 오는 날엔 치백인데 이런 예. 대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방송에 나간 뒤에 그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BBQ의 매출이 전체 30% 이상 증가를 했고요. 네. 상하이점 매출은 50% 이상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치는 BBQ가 중국에 진출한 이후에 10년 만에 달성한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라면도 많이 먹는다고 하던데요? 라면도 지금 현재 그 신라면이 중국에 지금 네.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한 3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대략 하나로 치자면 예. 한 318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좋아할까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이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의 발전된 경제상도 보고요. 네. 또 중국 내에서도 이제 급격하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달라진 어떤 생활상에 적합한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 접근하는 면들이 있고요. 네. 네, 거기서 나오는 한류 스타들이 입고 있는 뭐 패션이라든지 예. 미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따라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도 뭐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도 문화 콘텐츠를 접하고 난 뒤에 그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든지 그 나라의 음식에 대해서 호감이 생긴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편적인 감정인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지현이 입고 나온 옷은 꽤 명품이고 비싸고 그렇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식적으로 수출되는 건 2,500장이 완판되었고요. 예. 거기에서 또 이제 중국 내에서 그 짝퉁 제품이 또 판매대가 있는데 그 수출액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암시장까지 생겼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신드롬을 보면은 방송을 직접 통한 게 아니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어떻게 본방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는 그 별그대가 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네. 이 별그대 같은 경우에 김수현이 외계인이라는 설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귀신이라든지 뭐 환생과 같은 미신이라든지 외계인 뭐 이런 것들은 네. 그 방송을 금지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자국 전통문화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전부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자체 내에서 해외 영상물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엄격하게 그 해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이제 별그대 같은 경우는 지상파로 방송을 노리기보다는 처음부터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방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불법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별그대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수출이 됐고요. 네. 그 판권을 산 그 동영상 업체가 다시 예. 다른 그 동영상 업체들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응답하라 1994 드라마를
혹시라도 어둠의 경로를 볼 수 있나 해서 구글로 찾아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중국 동영상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뜨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 데는 합법적인 곳들은 아니었던 것 같이 좀 보였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그 한국의 드라마 컨텐츠들이 뭐 무료로 제공되거나 네. 불법으로 다운받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별그대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처음부터 인터넷 방영을 노리고 그쪽에다 판매한 것으로. 네. 얼마에 팔았다고 하나요? 지금 별그대는 편당 한 2,470만 원 정도에 팔린 것으로 나타나고요. 예. 예, 뭐 다른 작품들도 조금 말씀드리자면 예. 상속자들 같은 경우는 1,760만 원, 네. 주군의 태양은 한 1,400만 원.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한 1,235만 원 정도에 팔렸는데 네. 이 별그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네.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때의 그 3데이즈가 판매가 됐는데 이 3데이즈가 회당 5,360만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천이요? 네, 예. 그러니까 평균 금액보다는 약 한 5배 정도 높게 판매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품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예, 좋은 거품일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수출 수익이 지속적으로 계속 뭐 이렇게 책으로 인쇄 받듯이 네네. 그렇게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발적인 건가요? 네, 단발적입니다. 아, 네, 이제 단발적으로. 판권이 그쪽에 수출이 되고 나면 자국 내에서 뭐 어떤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네. 이제 중국 내에 판매에 대해서 이제 독점권을 부여하는 그런 계약이 일반적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동영상 사이트에 한 번에 팔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부가 판권들에 대해서는 일임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군요. 방송사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수입은 하고 있죠. 수입은 쿼터가 하고 있지만, 예. 네네, 수입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국의 문화 콘텐츠를 관리하는 기관이 네. 광전총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국 문화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이 쿼터제를 실시를 하고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 분기별로 대략 한 2-3편 정도 허가를 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2013년에도 한 10여 편 정도가 방송사에 수출이 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듣기로 이렇게 드라마를 다 제작을 해서 팔기도 하지만 네. 포맷, 그러니까 그 예능 포맷도 있고 드라마 포맷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출도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전총국 같은 경우 쿼터제를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규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뭐 공동 제작이라든지 프로그램 포맷 수출로 그 규제를 피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포맷 수출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방송의 컨셉과 형식을 판매하는 것인데요. 네. 가령 뭐 K-팝 스타를 예로 들자면 이 컨셉이 기획사 관계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일반인들을 서바이벌 경쟁을 통해서 우승자를 뽑는 이런 컨셉과 형식을 갖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나라에 어떤 컨셉과 형식을 팔면 그 나라에서는 자국의 사람들을 출연시켜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 것이죠.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구조만 가져가는 거라고 네,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근데 포맷 수출도 상당히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여러 곳에 팔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뭐 중국 시장과 딱 관련해서 좀 보면은 중국 시장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뭐 몇 가지 특징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맷과 관련해서 중국판 나는 가수다가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아빠 어디가가 시청률 5%를 초과를 했습니다. 이 시청률 5%라고 하면 중국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이게 초대박입니다. 네. 보통 중국에서 시청률 1%가 넘으면은 이게 히트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 시장 내에 그 채널이 한 2,100여 개가 되는데 얼마나 이제 시청률이 분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5%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시청률이고 동시간대 역대 최고 시청률입니다. 이 기록이. 예. 그 밖에도 라든지 슈퍼스타 K, 1박 2일 등 이런 것들도 이제 포맷 수출이 돼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도 제작이 되고 있어요? 네네, 지금 현재 방영이 되고 있고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아빠 어디가에 나온 것처럼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과 아들이 나와서 이제 어디 가고 뭐 이런 네, 것들이 맞습니다. 이제 나오는 네, 프로그램들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친근하기도 하고 좋은데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 예능, 뭐 또 케이팝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해서 네. 우리가 얻은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 얼마 정도라고 추산이 가능할까요? 뭐 대략적인 금액적으로 환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국 중심주의적인 어떤 사고로 이 컨텐츠가 판매가 되면서 네. 너무 이제 가대평가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분명히 이 컨텐츠 수출로 인해서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론 이 부분을 가대평가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소평가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의 어떤 발전된 경제상이라든지 주인공들의 인성 그리고 배경이 되는 한국의 실생활 문화 네. 이런 것들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2012년도에 저희 재단에서 9개국 3,6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설문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한국의 대가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1위로 나타났던 게 한국 드라마 그리고 K-팝이 2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사실상 한국의 대표 이미지로 나타났고요. 이건 이제 과거에 비하면 뭐 과거에 뭐 한국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이러면 유럽인들은 대부분 한국 전쟁 그렇죠. 이런 것들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는 기술력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한류가 한국의 대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은.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 상승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이 기업들이 이 기회를 또 뭐 노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 기회에 뭐 정말 가서 치킨 브랜드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관련 상품들을 또 많이 팔 수도 있는 거고 연관되는 파생 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 뭐 아까 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이제 극중에서 보이는 의류 제품이라든지 액세서리류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이제 방문하고 싶다는 그 의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고요. 또 선보였던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매출액이 상당히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그런 파급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간 대사 역할을 연예인들이 또 해주는 게 아닌가. 연예인 및 그 제작진들이.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충분히 좀 들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도 약간 그랬지만 일본에서도 한류 열풍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네, 네. 눈삼아 좋아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너무 지나치게 되니까 혐한으로 넘어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혹시나 또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되는데 어떤가요? 네, 뭐 일본의 혐한하고 좀 중국의 혐한하고 조금 틀리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본의 혐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 역사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익들이 이런 반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세를 규합하는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문화 콘텐츠 보호를 기반에 두고 이렇게 실행되는 면들이 많고요. 또한 양 국가 간의 문화 콘텐츠 수출 불균형에 따라서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문화 콘텐츠 수출액만 보자면 수입보다 우리가 수출하는 게 20배 이상 높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제 중국에서 이에 따른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은 한국 국민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국가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중국에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팬들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그 한류 스타들이 단기적 수익에 급급해서 지나치게 이제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지양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뭐 한류 스타들의 몸값이 또 치솟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인기를 이용해서 팬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할 어떤 팬 미팅이라든지 다양한 행사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팬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와 뭐 교감하는 팬들이 아닌 스타의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느낀다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 해도 한국 한류는 이제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랑받고 팬과의 교감을 형성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스킨십을 이어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잘 관리하고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 박성현 박사였습니다. 4부에서는 재테크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요. 문자 메시지나 YTN 라디오의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예요. 빚을 못 갚는 불량 대출자가 지난해 90만 명가량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81%가량은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의 저신용자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반면 고신용자의 불량률은 하락해 신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신용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은행 대출이 안 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고금리 부담 등으로 인해 제때 대출 상환을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달리 고소득층인 우량 신용등급자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신용 부실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소스와 로이터가 공동으로 전 세계 15개국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애 중인 전 세계 시민 중 29%가 현재 자신의 재정 상태가 튼튼하다고 응답한 반면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의 21%만이 자신의 재정 상태가 튼튼하다고 응답해 연애 중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상대적 안정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전체적으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리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혼 후 주도권을 잡는 방법은 뭘까요? 남자는 경제권을, 여자는 남편의 약점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는데요.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 남녀 900여 명을 설문조사한 내용인데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순위는 약간 다르지만 첫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것, 그리고 처가 식구나 시댁 식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결혼 생활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으로 꼽혔습니다. 기혼 남녀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살아보니 어떠시든가요? 지금까지 생생 간추린 경제뉴스였어요.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엔 나로 난 프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얘기 나눠보는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인데요. 정부가 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우선 상업시설과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관련 지침을 오는 6월까지 바꾸기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린벨트 규제 완화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세준코리아 김학권 대표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규제가 완화되는 그린벨트 지역이 어딘가요? 이미 해제된 지역을 용도 제한을 그동안 했었거든요. 네. 이걸 용도 완화를 통해서 지방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전체 7학 가구 수는 한 1,600 단지 1,650개 단지가 되고 면적은 106제곱미터가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우선 검토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12개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기 청면적이 12.4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이 한 4.3배 되고요. 주요 지역으로는 경기도의 의왕 백운지구하고 고양 하남지구, 그다음에 부산의
김해공항 인근 지역하고 광주광역시는 평등지구, 그다음에 창원은 사파지구.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뭐 해제가 아니고 해제는 됐었는데 네. 용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제한됐던 지역들을 용도를 좀 활성화해가지고 좀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규제가 풀렸었던, 그러니까 해제가 그렇죠. 됐었던 지역에 이제 뭐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그렇죠.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또 해석이 엇갈리고 있고요. 시장 반응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시기가 참 묘하긴 한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수도권이나 뭐 경상북도만 푸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도 풀고 전라도도 풀고 충청도 다 푸는 거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했던 시기가 좀 묘하긴 합니다만 국토의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건의가 많이 있었던 내용이고 지방에 또 어떤 지역들은 뭐 병원도 부족한 지역도 있고 특히나 뭐 광주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또 부족한 지역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어떤 취지는 상당히 그냥 액면 그대로 취지만 본다 그러면은 뭐 원하던 그러니까 개발 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뭐 중소기업체들이라든지 기업들도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상가나 뭐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기존에 해제가 됐었기 때문에 주택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면은 또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린벨트 근데 규제 완화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상당히 오랜만의 일이죠. 그렇죠. 오랜만의 일이죠. 얼마나 됐죠? 이런 게 있었던 게요? 이렇게 지금 그 규제 완화는 1990년대 들어서 처음 이제 규제 그린벨트 해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를 그 그린벨트 해제는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용도 제한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린벨트를 완화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주택단지라든지 또 이제 거기에 뭐 철도가 지나간다든지 뭐 지하철이 지나가는 이런 어떤 공공시설만 허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민간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호텔도 지을 수 있고 병원도 지을 수도 있고 쇼핑몰도 지을 수 있고 여기다 또 공장까지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한 조치는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개발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 상업시설이라는 것이다, 뭐 공장은요? 지금 예를 들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상업 시설이 가능한 지역, 아무 지역이나 뭐 호텔이나 뭐 쇼핑몰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업시설이 가는 지역들은 김해공항이 지금 올 한 해, 작년 한 해 김해공항 이용한 관광객 수가 한 500만 명 정도 된다는데 주변이 그린벨트로 다 묶여 있어가지고 개발이 전혀 안 된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사실 뭐 쇼핑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유통시설이 저쪽에 뭐 이천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여주 쪽에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그린벨트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못 지었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수도권, 뭐 하남이라든지 구리 등지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시설 가능 지역이 뭐 광주 인근 지역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대전 지역, 이런 지역들은 어떤 공장시설이라든지 또 산업단지가 들어설 지역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풀어준다라고 들으니까 일단 이러면은 땅값 많이 뛰겠다 이런 생각이 반사적으로 들었어요. 그렇죠. 그럴까요? 아마 지역별로 차이는 좀 많을 거로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설이 언제 또 들어오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김해공항 인근은 사실은 부산에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대폭 상업용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광주 광역시 평동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땅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그 지역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주택단지를 졌는데 이 주택단지들이 거의 이제 보금자 주택이라든지 임대아파트 등 이렇게 공공주택들을 많이 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 집값이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땅값은 상당히 들썩들썩할 정도로 땅값은 많이 오르고 이번에 더군다나 대폭적으로 지금 완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풀어주면 아마 땅값은 상당히 오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건 말고요. 앞서서 그린벨트가 좀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에 개발이 잘 됐는지 그리고 또 실제 이 땅값 시세에도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미쳤는지 궁금해요.
여기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멀리 갈 게 없이 MB 정부 때 이제 그린벨트를 많이 풀어가지고 저 주택 단지를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단지가 그 유래 신도시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금 유래 신도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또 강남 내곡동이라든지 세곡지구 등 보금자 주택도 지금 그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워낙 이렇게 그 동네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지역이라서 연담화가 좀 덜 된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집값도 많이 오르고 땅값도 많이 오릅니다만은 그 밖의 지역들은 이렇게 그 동네를 이렇게 개발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집값은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땅값은 많이 올랐고요. 강동구에 보면은 그 지하철 9호선 연장 구간이 확장이 되면서 거기 이제 그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데 이거 확장이 되면서 주변이 땅값이 많이 올랐고요. 여기다가 또 우리 강동 고덕 지역에 그 뭐 뉴스 계속 나왔으면 세계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가 그쪽으로 지금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매장을 준비를 한다고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그쪽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은 이제 유통시설도 이런 시설 말고 또 경쟁업체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땅값이 상당히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남아있는 그린벨트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우리가 그린벨트 1971년에 그린벨트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5,397제곱미터가 그린벨트로 지정이 됐는데 현재 1,529제곱미터가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3,868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면적상으로 보면 굉장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발표하기는 2020년까지 추가로 531제곱미터만 규제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해제를 안 하겠다. 이렇게 일단 방침은 정해놓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해제가 될 거라고 본다면 좀 가능성이 높은 지역 어디다라고 좀 볼 수는 있나요? 우선은 이번에 서울 지역은 이제 빠졌거든요. 서울 지역은 빠졌는데 서울이 그 전체 167제곱미터 중에서 17.1제곱미터만 그 해제가 됐거든요. 서울은 사실은 물론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서울은 뭐 그동안에 뭐 그 해제를 좀 덜 해준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또 수요가 있는 지역에 또 개발 가능한 지역을 풀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는 수도권으로의 어떤 그 해제 가능성. 그러니까 추가로 해제를 지금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은 해제를 해놨는데 이번에 우선 검토 지역 12개 지역 말고 전체 106제곱미터가 굉장히 큰 지역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용도 제한을 좀 풀어준. 그러니까 해제는 당분간 안 할 걸로 보여지고요. 용도 제한을 통해서 대규모 신축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요즘 하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취업이잖아요. 이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은 그래도 문은 열려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려주실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취업을 집중 분석하고 있잖아요. A부터 Z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첫 번째 직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누군가 이걸 알아봤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게 이 이슈가 되고 있는 역량. 역량 너무 어려워요. 이걸 뭐 어떻게 알아봐야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빨리 취업하길 잘했죠. 그러게요. 스펙보다 역량이라고 하는데 그냥 스펙 쌓기가 쉽지 왠지 역량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역량이 뭐예요? 올해 채용의 핵심 화두는 역량입니다. 역량. 역량이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 구현의 결정적인 과업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인적 요소인데요. 이 역량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자산이고 현재의 요구가 아닌 중단기적인 미래 변화 요구를 반영하는 겁니다. 기존의 능력, 스펙이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능력 개념이 개인 측면의 보유 자질에 좀 초점을 맞춘 거라고 하면 역량은 조직적 측면에서의 성과 창출을 위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측면에서 보는.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어렵죠. 피터 드러크는 사람의 목표 달성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능, 상상력 또는 지식 수준 사이에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는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지능, 상상력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을 연결해내는 목표 달성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것은 역량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역량이다. 이 목표 달성 능력이 역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조직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되는 역량도 다 다른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시장의 역량도 다르고요. 그렇겠죠. 네, 그 시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의 역량도 다른 거죠. 네. 굉장히 엄청난 능력일 것 같아요. 네. 사이보그나 갖고 있을 것 같은.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난 큰 이야기 같은데요. 이거를 계속 좁혀야죠. 좁혀야죠. 좁혀. 네. 근데 이제 스펙이라는 거는 광범위한 개념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란 해당 시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출하는 분야가 속해 있는 시장에 요구되는 역량, 그 역량으로 이제 좁혀서 이제 가시다 보면은 답을 좀 찾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 왜 근데 역량을 더 강조를 하고 있나요? 과거에는 이제 뭐 제품이라든지 어떤 그 서비스가 기업의 경영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이것을 만들어내는 조직의 역량이란 품질 좋고 값싼 제품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숙련된 노동자들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했다고 하면 지금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이런 이제 경쟁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능력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경영 전략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목표와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역량이 인재의 핵심, 이제 요구 사항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무 수행 자격 요건인 능력. 예를 들면 뭐 기자다 이러면 글을 쓰는 능력. 근데 이제 기자도 미션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종을 사수하는 예를 들면 이거는 글만 잘 쓰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전문 분야로 이제 알고 있는 분야, 이 분야에 예를 들면 그 기사 소스를 발굴하는 능력, 사람을 섭외하는 능력, 달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일련의 역량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을 실행하는 힘은 분명히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역량은 부족한데 능력만 갖춘 인재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고요. 기업 역시 능력은 있으나 역량이 부족하면 그런 구성원으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능력. 그렇죠. 그게 이제 역량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근데 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죠? 저는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은? 이게 기업 특성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상이 그 다른 만큼 요즘 채용 방식도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채용 이러면은 서류 받고, 그거 가지고 면접 보고, 뭐 이제 선발하고 배치하고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기업들이 그 자사의 특성에 맞게 요구되는 인재상에 맞게 채용의 방식들도 이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기업에서는 자체 기업 채용 박람회를 열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요? 그리고 선발 방식도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이라고 하는 큰 틀은 대개는 유지하고 있는데 기업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형들은 조금씩 다른 거죠. 거기마다 이제 가점을 높게 주거나 이제 이런 추세들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런 틀마저도 지금 이제 파격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만 가지고도 뽑는다는 거죠. 다양한 자기소개서 문항을 제시하거나 아예 자유 형식을 제시해서 구직자의 창의성을 평가한다든지요. 혹은 파워포인트 등으로 프레젠테이션 과제만으로 이제 뽑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변화들이 많이 있고 공기업에도 이런 변화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남동발전 경우에는 이름과 연락처 정도의 기본 정보들만 가지고 지원자들에게 온라인으로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4주간 이 미션을 수행하도록 해서 신입사원을 뽑는데요. 예를 들면 주제가 나의 비전이었어요. 이거를 뭐 UCC나 그래픽으로 표현하도록 해서 이 평가를 또 내부 직원 50명, 외부 평가 위원 202명, 뭐 이런 이제 소셜 방식으로 채점들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작년에 KT 같은 경우에는 자폐어 5분 자기 PR
2분 동안 5분 스피치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곳에 합격한 지원자는 아예 서류 전형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이런 너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들이 채용 프로세스에 지금 파격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렵네요. 어렵죠? 아직도 어렵죠? 네, 점점 어려워지는데 정부에서도 작년에 역량 중심의 채용을 확산시키겠다. 이런 활동을 좀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작년에 이제 시범 사업이 있었고요. 기업이 이제 불필요한 스펙 대신 역량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자라고 해서 핵심 직무 역량 평가 모델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역량 지원서, 역량 테스트, 역량 면접 등으로 이제 솔루션들을 기업들에게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 그렇죠. 같은 가이드라인을 건가요? 이제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올해부터 계속 이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참가했던 기업이 있었어요? 좀 이런 걸 도입했던 기업들이? 네네.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기업명을 좀 언급하기가 어려운데 한 30개 정도 시범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과 같은 그런 이력서나 자소서 이제 스타일이 아니라 역량 중심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이 워드들만 쓰게 하는 지원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필요한 역량만을 테스트하는 이제 이런 구성들을 가지고 이제 기업들에게 제공이 됐었죠. 근데 또 걱정이 돼요. 이사님 너무 잘하시겠지만 상무님이 아시겠지만은 역량 중심의 채용이다 그러면은 역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요. 그리고 또 달달달 외워요. 그렇죠.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가 그 대학 현장에서요. 우리 친구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히려 단순히 스펙을 쌓을 때가 더 준비하기 용이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스펙 위에 스펙이다. 이런 이제 불만 어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취업 준비생들이 좀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지금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있고 시행착오에 대한 이런 정보도 좀 없고 이러니까 점도 지금 더 혼란해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생생경제 이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자꾸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데서나 또 상무님이 말씀 안 해주시니까 여기서 들어야죠. 그리고 지원자가 자신의 역량을 또 잘 표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있는데 정말 표현을 못해서 드러나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예전에 전략 없이도 취업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잘 모르겠다, 모호하다. 이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직무 그리고 그 직무를 펼치려고 하는 회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서 요구되는 조건이나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스펙 경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결정이 되고 직무가 결정이 되면 내가 그 기업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데 그중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판단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게 어쨌든 기본 출발선이다. 목표를 정하는 것.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자신의 역량을 정말 모아 좁혀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역량 중심의 자소서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와 연관된 지식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시장에서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의 경험이니까. 그렇죠. 인크루트에 들어가려면 어떤 역량을 드러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취준생이나 실업자들에 대해서 측은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기능이라든지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구현할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이니까 영리 기업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나의 기여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죠. 그 인상 깊었던 게 혹시 있으세요? 인상 깊었던 친구요? 역량을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인터뷰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서비스들을 다 충분히 써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취준생인데 취준생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더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메울 수 있겠더라. 그렇군요. 일단 서류에서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취준생들이 다 역량을 잘 키울 수 있길 그리고 잘 피력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이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에 세일. 컴퓨터, TV, 에어컨 기획 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훈수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81주째 오르고 있는 것 뭘까요? 전국 아파트 전셋값입니다. 저도 집 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에서 전세를 위한 대책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전세가 힘들면 집을 사세요라고 할 건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청취자분 중에 7262님, 경제를 딱딱하게 느꼈었는데 김윤경의 생생경제 덕분에 재미를 붙였고 도움받고 계신다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내일은 금요기획에서 FTA 10년의 경제적 영향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